갈 거예요. 5천 갑니다. 근데 언제 가는지가 관건인 거죠. 네. 최근에 불장 이런 것들은 반갑긴 하지만 당장 5천 간다, 여기서 집 팔아라, 그리고 차 팔아라 해가지고 베팅하는 것 자체는 약간은 리스키하지 않나. 7월 들어서 시장 색깔이 약간은 변했어요. 즉 기존에 많이 올랐었던 주도 섹터에서 좀 차익 실현이 세게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2차 전지나 반도체나 그리고 바이오나 그리고 최근에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었던 내수, 소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무조건 지금 뭐 기대감만을 가지고 향후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어 있던 섹터나 종목을 바로 사기보다는 숫자나 실적에 좀 주목을 하게 된다면 몇 가지 키워드를 던져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그리고 인바운드 수요 증가 뭐 이런 부분을 키워드로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도너리 아나운서 박하연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K증시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이 고점이고 이럴 때일수록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L스토리 대표님, 박창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정말 오랜만에 또 이제 뵙는 것 같고 제 소개는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GL 스토리 대표 박창윤입니다. 저희 GL 리서치라는 이름으로 독립 리서치 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이제 주로 이제 증권사에서 커버하지 않는 중소형 스몰캡 종목들 중심으로 탐방을 돌아다니고 또 이를 바탕으로 리포트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YG 리포트, FN 가이드 리포트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최소한 200개에서 300개 이상의 기업들과 미팅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보고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에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이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저는 한국경제TV, 그러니까 증권방송이죠. 증권방송에서 개장 방송의 패널로서 지금 현재 11년 연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서로 시장과 소통하는 역할로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참여자들이 이제 저를 고릴라라는 이제 별명을 지어줬더라고요. 제가 생긴 게 고릴라 같이 생겨서 이제 주로 많이 저를 고릴라로서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 이름이 GL이잖아요. GL 이 약자가 사람들이 고릴라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고릴라는 사실 GR이 되어야 되는데 GR이면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L 리서치 고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너리 채널에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사실 시장이 너무나도 좋아요. 네. 작년에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국장 진입은 지능순이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작년과 올해 증시가 너무나도 다른데 이렇게 상반된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MSCI에서 항공물 비중을 급격하게 축소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고, 외인들을 중심으로 항공물 비중 축소와 경기 위축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 자체가 큰 폭으로 지금 같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뒤로 하고 올해 이제 한 4월 달 전후에서 어느 정도 증시 바닥을 찍은 이후에 거의 지수는 10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정부 들어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결국은 돈이 넘치고 유동성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왔을 때 시장은 다시 이런 것들을 선반영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서 상법 개정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네. 있어 왔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의 노이즈,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노이즈 이런 부분이 있지만,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이 만약에 어느 정도 상법으로서 법적으로 개정이 되게 된다면 시장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즉 자사주를 대주주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너무 활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뒤로하고 오히려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주 충실 의무 등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있는 이런 상법 개정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의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정 부분 좀 많이 해소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강세를 이끌어내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시장이 이제는 펼쳐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시장을 보면은 저로서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를 하고 이제는 3,300을 향해 가고 네. 있고, 어디에서는 이제 5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쵸. 이 얘기가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JP 모건에서는 코스피가 2년 새에 5천까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리포트도 냈고요. 그러면 이게 진짜 실현이 가능한지, 아니면 증권사들이 사실 좀 세게 말하거나 범위를 네. 이렇게 크게 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시나요? 그쵸, 이게 갈 거예요. 5천 갑니다. 근데 언제 가는지가 관건인 거죠. 네. 언제 가는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서는 이제 증권사에서는 사실 뭐 연초만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밝지는 않았어요. 3,200, 3,300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서 최근에 유동성 랠리 그리고 불장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3,400에서 3,600까지 얘기하는 쪽이 있고, 외사계 리포트를 중심으로 4,000 이상, 5,000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쪽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제시하는 2030년 코스피 5천 달성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네. 2030년에 PR 10.3배 가정 시에 뭐 코스피 지수 5,030까지 얘기하면서 좀 희망적인 얘기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바로 달성하기에는 좀 넘어야 될 허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고평가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트레일링 PBR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1.08배, 1.1배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 코로나 피크 때 지난 10년간의 고점을 보게 되면 1.3배였어요. 근데 만약에 5천을 가게 되려면 지금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PBR 자체가 거의 1배 후반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단기적인 이런 리레이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결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익이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시장이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올라가는 것 자체는 맞겠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반작용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불장 이런 것들은 반갑긴 하지만 당장 5천 간다, 여기서 집 팔아라, 그리고 차 팔아라 해가지고 베팅하는 것 자체는 약간은 리스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천은 힘들겠지만 역사적 고점인 3,300 돌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300 자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3,200 전후에서 1.08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피크 때 1.3배 이런 것들만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3,000 후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이런 상법 개정, 이게 국회 본회의 의결 통과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뜨거운 화두로 올라온 만큼,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있는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바이오나 이런 쪽이 다시 한번 힘을 내줄 경우 시장은 다시 한번 3,000대 후반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3,300선 이런 부분은 통과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뭐 이런 부분이 하나의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목표점이다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분위기만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3,500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300을 넘어서 3,500까지도 분위기적으로는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준 게 바로 상법 개정 통과인 것 같아요. 네. 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그리고 독립이사 비율 확대, 전자주총 의무화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정말로 얼마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계속해서 거버넌스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물적 분할이다, 인적 분할이다 이런 분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사실 대주주나 오너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가운데 소액주주 이런 주주권 자체를 침해한다는 이슈는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견제 장치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즉 이사가 이제는 과거에는 기존 뭐 주주라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채권자나 대주주 입장을 반영을 하는 부분이었다면, 이제 주주에게 충실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자체를 반영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그에 따른 양해 자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좀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시장에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가 만약에 전기요금을 동결을 한다 그러면 정부 물가 안정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사실 주주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전기요금 인상 자체가 사실 바람직한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뭐 전기요금을 동결하게 되면 주주 충실 의무에 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오히려 한국전력이 이에 따른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는 모습도 같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전자주총 의무화 이러면 소액주주 이런
주주총회, 임시총회, 임시주총 이런 부분에 참여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독립의사,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사회이사라고 불렀었죠. 독립의사로서 이름을 변경하는 가운데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사회의 견제장치로서 독립이사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좀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주주권이 강화가 되는 부분이니까 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다 해결이 된다면 사실 현재가 한국 시장이 1.08배 혹은 1.1배라고 PBR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적정 레벨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사실 PO 얘기를 할 때 네. 우리가 뭐 PBR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PER 기준으로 뭐 S&P 500 같은 경우가 뭐 23배 고점권에서 머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배 전후에서 껌딱지처럼 붙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여기하고 비교를 하게 되었었을 때 당장 이제 우리가 2배 간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글로벌 선도하고 있는 이런 피어 그룹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고요. 당장 이제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리레이팅 되어가고 있는 증시가 일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일본 증시가 PER 자체는 1.4배에서 1.5배 전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트레일링 PBR 기준으로 현재 1.08배 얘기를 하면서 대략 한 3,200선 전후에서 말씀드려 보았는데, 대략 이런 것들이 만약 현실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한 1.2배에서 1.5배 정도까지만 가져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일본을 따라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앞에서 이제 코로나 피크 때 지난 10년간의 고점이 1.31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코로나 피크 때의 고점인데, 이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그동안의 발목을 잡아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되어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주게 된다면 충분히 여기에서 업사이드 자체는 1.5배까지는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망을 담아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1.5배 가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수단으로 놓고 봤었을 때 대략 4천이 넘어가거든요. 한 4,400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좀 일본과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나주게 되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이 이슈가 녹아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많이 녹아있는 것 자체는 맞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코리아 엑소더스, 외인들을 중심으로 뭐 10조 원 넘게 뭐 현물을 파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빠져나갈 때만 하더라도 사실 뭐 2,300도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연초 들어서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4월 달에 다시 한번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크게 흔들린 이후에 그때 단기적인 바닥을 찍었던 단기 저점은 2280선이었어요. 2280선을 4월 초였죠. 그때 찍고 나서 최근에는 거의 한 10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죠. 2280선에서 뭐 3200선 이런 부분을 넘어섰으니까요. 그러면 1000포인트 가까이 올라섰기 때문에 사실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맞아요. 왜냐하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제는 이재명 정부라고 해야겠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 그리고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0포인트 올랐다고 여기서 끝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런 분위기와 그리고 최근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경기가 좀 회복이 되는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최근에 삼성전자가 고전을 하다가 레거시 쪽에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부진한 모습이 나오다가 최근에 그래도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탈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건데, 그렇게 본다면 바이오를 중심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또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힘이 좀 더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3대 축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1.5배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시장에서 이 개혁이 곧 미국식 자본시장으로의 전환이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죠. 조방원, 최근에는 이제 조방원 앞에 두 글자를 더 붙이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지금이 뭐죠? 지주사 금융. 그렇죠. 역시
믿고 보는 박하연 아이고, 앵커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조방원. 그러니까 지주사하고 금융을 같이 붙였었잖아요. 최근에 이런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주사와 금융 이런 부분이 붙으면서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9월 달에 추가적인 상법 개정안 추가 입법 보완 얘기를 하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사 여기 해당이 될 수 있겠죠. SK 지주사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자사주를 20% 넘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뭐 반응이 나왔었던 HD 현대라든지 그리고 알짜 배기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두산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조방 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죠. 뭐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PBR 한 배 넘어가는 것도 저 네. 처음 봤거든요. 네. 진짜 거의 20년 가까이 저 주식하면서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 보면 시장에서 진짜 항상 저평가되어 왔었던 저 PBR주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주주가치 재고 즉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배당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에 나설 수 있는 금융주 이런 부분에 따른 리레이팅 자체는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따른 앞서 처음 봤다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네.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고 외인들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 믿을 수 있는 쪽은 대형 그룹사의 지주사나 이런 금융주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최근에 뭐 얘기하고 있는 뭐 현대차 그룹주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주주 이익이 증가하고 또 주주 안정화 및 주주 환원 정책 강화 등의 효과가 있지만 사실 단점도 있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주식 수가 또 줄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이 가장 단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자사주를 왜 살까요? 기업이 자사주를 왜 살까? 즉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기업이 우리 회사가 시장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주주가치 제고 어느 정도 가격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쌀 때 사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파는 과정 속에서 이 재원을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우리가 피를 섞는다고 표현하죠. 전략적 M&A나 뭐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냥 이게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네. 기업의 경영 활동 중에 특히나 이런 것들은 재무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소각 이런 것들을 강제시켜 버리면 이런 부분 자체에 제동이 걸리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또 어디에 쓰이죠? 새로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스탁옵션 이런 부분에 쓰이는 부분도 있고요.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었던 부분은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대주주가 자기 경영권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급급한 거 아니냐. 즉 말 그대로 시장에서 회사 돈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고 있는 경영권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소각을 좀 의무화시키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체 자체는 회사거든요. 회사고 이런 것들 의결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의 재산권 이 부분을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좀 노이즈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느 게 맞다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매입 소각은 필요하다. 네. 하지만 이걸 강제적으로 언제까지 이걸 전량 소각이라 이런 것들은 너무 급진적인 것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중간에 잘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중간에 어느 정도 이제 뭐 보완을 하겠죠. 그러면서 네. 서로 간에 이제 합의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과 기업 측과. 네, 알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많은 시점에서 하반기 어떤 섹터를 주목을 해야 되는지 좀 딱 집어서 말하는 한 세 가지의 섹터 네. 궁금하고요. 반대로 이 섹터는 진짜 보지 말아라. 세 가지 섹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보고 작두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타봐주시면 여기서 안 될까요? 뭐 칼춤이라도 이렇게 쳐야 되나요 지금 제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상반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조방, 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붙어서 지금 조방원 눌려 있을 때 사면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은 불장이었다면 7월 들어서 시장 색깔이 약간은 변했어요. 즉 기존에 많이 올랐었던 주도 섹터에서 좀 차익 실현이 세게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2차 전지나 반도체나 그리고 바이오나 그리고 최근에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었던 내수, 소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시장의 색깔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약간은 반영을 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쫄보예요. 겁이 많아가지고 앞서 뭐 고릴라라고 제 네. 소개를 드리긴 했었지만 겁이 많습니다. 아, 겉바 속촉. 아, 그런 건가요? 네. 겁이 많아가지고 사실 숫자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뭐 기대감만을 가지고 향후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어 있던 섹터나 종목을 바로 사기보다는 숫자나 실적에 좀 주목을 하게 된다면 몇 가지 키워드를 던져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그리고 인바운드 수요 증가 뭐 이런 부분을 키워드로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해당이 되는 섹터나 종목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내수, 소비 진작, 내수 활성화, 그리고 인바운드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을 수치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인바운드 관광객 수요가 최대치를 찍었던 게 2019년도였어요. 그때 1,750만 명이었는데 러프하게 올해 최소한 뭐 1,800만에서 2,000만 이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럼 외인들이 국내 들어와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쪽이 뭐가 있을까? 최근 얘기하고 있는 K-뷰티, 관광 뭐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지금 화장품 쪽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최근에 APR이나 달바글로벌 해외 쪽에서도 수출 이런 것들도 잘 나가지만 내수 비중이 한 60% 이상 높은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실적과 숫자가 뒷받침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트렌드 키워드하고 좀 맞는 숫자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전통적인 화장품은 이제 안 보시나 봐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은 주도권을 많이 내준 느낌이에요. 우리가 2015년, 2016년에 프레스티지 라인이 크게 히트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아모레퍼시픽이 그때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강하게 올라왔다가 액면 분할 이런 부분도 나오면서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쪽보다는 인디 브랜드의 신흥 강자 이런 쪽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최근 APR 같은 경우가 뷰티테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메디큐브 이전에 AGR 그러니까 AG 나이를 R 리덕션 줄여준다 네. 하는 이런 뷰티테크 가정용 홈 뷰티 디바이스가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써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로 이제 상장을 했었는데 최근에 메디큐브라는 이름으로 화장품 수출 쪽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사실 천지가 개벽을 했죠. LG 생활건강을 제치고 어깨 2위까지도 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시총 뭐 5조 원, 6조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 보면 전통 강자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과 추춤하고 있는 반면 인디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트렌드와 흐름을 잘 타고 실적과 숫자, 성장성을 그만큼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어디에 줄 설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는 해보다는 떠오르는 태양 뭐 이런 쪽이 좀 더 그 시장의 트렌드와 분위기에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약간 필드 플레이어 관점에서 이제 좀 말씀드려보면 최근 흐름 자체는 가는 종목들이 계속 더 가더라고요. 거래량도 훨씬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이런 쪽에 줄 서볼 것 같고요. 거기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이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을 때 세금 환급을 하는 비즈니스 하고 있는 영위하는 이런 기업이라든지 뭐 서부 T&D처럼 뭐 서울 쪽에 말 그대로 4성급, 5성급 호텔 뭐 1,700객실 가장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지금 좋은 평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좀 말이 길어졌는데 뭐 K뷰티나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인바운드 수요에 맞춘 이런 내수 이런 쪽에 타겟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쪽과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쪽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SM이나 JYP 엔터, YG 엔터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실적 같은 경우가 우리가 23년도에 앨범 판매량 코로나 때 피크를 치고 나서 작년에 주춤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음반 같은 경우는 그때만큼 올라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MD 매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머천다이즈 이런 매출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최근 실적을 메이크업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MD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연 매출 강하게 올라오면서 최근 뭐 블랙핑크도 월드 투어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BTS도 복귀를 하고 나서 이제 완전체 활동은 내년이겠지만 개별 유닛 활동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엔터 쪽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전력 설비
특히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사실 2분기 실적 미스했다고 하면서 시장에서 노이즈 나타나면서 흔들리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었지만 HD 현대 일렉트릭 같이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미국 쪽에서 초고압 변압기 잘하고 있는 쪽이나 대전 쪽에서는 산일전기 같은 이런 전력 설비 쪽이 AI 데이터 센터 이런 트렌드를 타고 좀 우리가 사봐야 될 수 있는 세 개의 섹터와 종목이 아닐까 좀 말씀드리고요. 피해야 될 섹터 사실 이게 진짜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궁금한데. 아 이거 머리 쥐고 뜯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네. 짧은데. 아 근데 제가 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많이 올라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이 안 나가요. 저도 안 나가요. 참 힘들어요. 워낙 아픔을 많이 줬던 섹터와 종목이기도 하고 2분기 최근에 실적을 봤더니 네. 포스코 퓨처엠이 음극재 기반으로 해서 포스코 ESM 합병을 하면서 옛날 포스코 케미칼 때는 음극재 기반이었거든요. 포스코 ESM 합병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양극재 업체로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 실적을 봤더니 매출액이 6,009억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얼마 나왔어요? 8억이요. 아이고. 매출액 6,009억에 8억.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용을 봤더니 앞서 말씀드렸던 뭐 양극재 쪽에 출하량이 한 36% 줄어드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런 가격 판가 자체도 로우 싱글이긴 하지만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P 곱하기 Q-C가 이익이라고 봤었을 때 P, 프라이스가 떨어지고 Q, 퀀티티가 떨어지고 C, 그런 다음에 고정비 부담은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코스트 자체는 계속 인건비를 바탕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계속 이런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쫄보인 입장에서는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야 적극적으로 2차 전지는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딴으로는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실적은 잘 뽑아주지만 항상 PER 4배, 5배 함정에 계속 갇혀 있는 가운데 관세에 대한 직격탄 이런 부분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좀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AI나 로봇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 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어렵거든요. 힘들 수밖에 없고 어제도 제가 AI 기업 한다는 기업에 탐방을 갔다 왔는데 올해하고 내년까지도 계속 적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강하게 반영이 되는 가운데 많이 올라왔었던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적이나 숫자가 뒷받침되는 쪽 올해 상반기에는 진짜 이런 기대감과 외인들의 수급 뉴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장이었다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실적이나 밸류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옥과 석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 실적이 나오는 쪽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K-뷰티 그리고 관광, 엔터 그리고 전력까지 짚어주셨고 피해야 할 섹터로는 2차 전지, 자동차, AI, 소프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근데 많이 올라왔잖아요 시장이. 네. 그리고 여름도 지금 하세 절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 그쵸. 속에서 시장이 이러다가 다 좀 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도 그렇게 이제 실적이 시즌이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또 시장에 한번 출렁일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말씀하셨던 실적으로서 차별화되는 실적 시즌, 실적 장세 그리고 관세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최근에 많이 오른 주가에 어느 정도 조정의 빌미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이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주식 다 팔고 그냥 여기서 손 흔들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주식이 빠질 때 사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올라갈 것도 같고 네. 빠질 것도 같고 이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네. 있는 게 낫지 않나요?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달리는 말에서 지금 뛰어내리다가는 또 발목같이 부러질 것 같고 방송이 적합한 용어는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여튼 될까요? 크게 다칠 것 같고 그냥 이럴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고요. 지수의 고점이나 우리가 천장 꼭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후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이거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사실 이런 것들을 놓쳤었을 때 그에 따른 뭐랄까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내가 팔고 나니까 꼭 이제 뭐 상한가 가고 뭐 거기에서 2배 올랐다 3배 올랐을 때 이럴 때가 사실 제일 주식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나왔었을 때 그 흐름은 반드시 좀 따라가야 된다. 지금은 주식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사실 다 팔고
도망가기에는 지금 뭔가 아쉬움이 남을 수 있고, 오히려 이런 노이즈가 나왔었을 때 주식을 좀 늘릴 수 있는 기회로서 삼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뭐 10% 빠진다, 그렇게 되면 3천 깨진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과거에는 10% 언더로 지수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왕왕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보여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좀 주식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시장에서 저는 주식하는 목적은 원금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금 회복. 그래요? 수익 아닐까요? 저는 항상 지금 모든 사람에게 전 주식하는 목적은 원금 회복이라고 말씀드려요. 원금 회복하셨어요 혹시? 못했어요. 너무 신뢰되는 질문인가? 근데 수익을 봤을 때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의 원금이란 건 꼭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여의도에서 이제 실제 주식 매매도 하는 필드 플레이어 입장에서 원금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다가 이게 운이 좋게 500만 원이 되었다가 지금 3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원금은 얼마일까요? 500만 원이죠. 한 번이라도 찍었던 계좌의 고점. 그리고 혹은 주식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여의도에서는 졸업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졸업한다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면 소위 말하는 100개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금액이나 고점, 이 부분이 원금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아직 원금 회복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주식은 하는 게 아니라 해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주식 열심히 해지려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에서 이제 흐름이 왔었을 때, 물 들어왔었을 때 시장과 역행하지 마시고요. 원금 회복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 하반기 증시를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짧게 기간을 잡았던 것 같아서 네네. 하반기를 쭉 12월까지 본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도 짧게 들어볼까요?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유동성으로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끌어올라가는 이런 장이었다면, 지금 7월달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 색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이나 숫자나 어느 정도 개별 종목군으로 좀 차별화되는 종목 장세 흐름 자체가 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단순 기대감만을 가지고 시장에 투자하지 말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는 실적과 숫자 밸류에이션이 뒷받침되는 섹터와 종목들,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그래도 주식은 원금 회복을 향해서 계속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지수에 역행을 해가지고 인버스나 뭐 곧버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시장에 역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장에 순응을 하면서 결국 돈을 벌어주는 거는 시장과, 그리고 계속해서 교차 검증하면서 함께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시장에 순응하면서 역행하지 말자.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무리해가지고 비투하지는 마시고요. 저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돈을 벌어주면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진짜 그 뭐랄까 운이 좋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실력이 있어서 이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결국은 시장과 사람이 벌어주는 부분이고, 시장과 사람에 순응을 하면서 결국 시장 흐름, 원금 회복을 향해서 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5천 시대 열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박창윤 GL스토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